제5장 어린 몽상가. 보르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네라크라는 시골 도시가 있고, 거기에 나바르 공국의 궁정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이 궁정에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라는 공비가 있었다.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누님이다.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를 다룬 문학사에는 이 공비가 쓴 앱타 메론이 빠짐없이 나온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모방한 재치 있는 소설집이다. 마르그리트 공비는 라틴어, 그리스어, 에스파냐어에 능통했고 문예와 철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나바르 궁정에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온 손님이 많았다. 그래서 나바르 궁정은 인문주의의 아성 같은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영국에서도 문인이나 학자들이 찾아와 머물곤 했다. 마르그리트 공비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이해하고 동정하여 수많은 개혁파 복음주의자들을 가혹한 정치에서 보호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비난마저 받고 있었다.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한 속죄에 따라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는 신약 성서의 복음을 신앙의 요체로 삼고 가톨릭의 미사를 비롯한 온갖 의례나 퍼레이드를 무시하고 비난했다. 면죄부 판매는 물론 논할 거리도 못 되었다. 나바르 공국은 피레네 산맥 동쪽의 작은 지역에 불과했지만 그 궁정의 작은 규모와는 달리 문화적, 종교적으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프랑스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보르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작은 궁정에 초빙된 학자나 문인들은 왕래할 때 보르도에 들러 시민 대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에라스무스의 교육론에 따른 개혁적인 학교를 창설하려는 의도도 바로 이런 대화 속에서 싹튼 것이다. 마르그리트 공비의 궁정에 있던 문인과 학자들 가운데 기엔 학교 선생이 된 사람도 몇 명이나 있었다. 기엔 학교가 설립된 것은 미셸이 태어난 1533년이었다. 에라스무스의 본거지였던 네덜란드에서도 여러 명의 교사가 초빙되었다. 교사들 중에는 개혁파 복음주의자들도 있었다. 그것은 이 무렵 보르도의 종교적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시의 고관들 중에도 인문주의자와 복음주의자가 몇 명이나 있었다. 앞에서 네라크 궁정에 관해 언급했을 때 이 작은 궁정에 차츰 개혁파가 침투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장 칼뱅도 망명길에 네라크 궁정에 들른 바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이미 개혁파와 카톨릭의 사상 투쟁이 정치적, 군사적 투쟁으로 발전해가는 갈림길에 있었다. 비에르가 라틴어만은 잘 할 줄 알아서 라틴어로 말하고 암송도 해내는 어린 아들. 교육이 진척될수록 어린아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묘하고 괴상한 존재가 되어갔을 것이다. 그 어린 아들의 장래 교육을 놓고 고민할 때보다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사람들의 정신 형성에 라틴어보다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된 종교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520년대에 이미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격렬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1524년에는 기욤 파렐이라는 수도사가 보르도 근처에 와서 루터의 주장을 열렬히 설파하고 있었다. 파리 근교의 모라는 도시에는 개혁파 집단촌 같은 것이 생겨나 성서 원전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가 탄압을 받자 주요 인물들은 독일로 망명했다. 1525년에는 그르노블에서 루터의 주장을 설교한 수도사가 화형에 처해졌다. 프랑스에서 개혁파가 처형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526년에는 마르그리트가 나바르 공비가 되어 네라크의 궁정을 열고 종고 개혁 주창자들을 차례로 초빙하여 설교를 들었다. 뿐만 아니라 파리에 갈 때마다 동생인 프랑스와 1세를 설득하고 개혁파로 개종하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같은 해에 대학생 2명이 파리에서 이단, 즉 개혁파라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종교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보르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1535년에 미셸의 라틴어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는 몽테뉴 성 주변은 거의 개혁파의 세력권에 들어가 버렸다. 프랑스와 1세는 에스파냐의 카를로스 1세, 즉 독일의 카를 5세에게 대항하기 위해 독일 개혁파와 동맹을 맺고 나아가서는 투르크 제국과도 동맹을 맺는 등 복잡하고 기괴한 정치 외교의 줄타기를 벌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파리에서는 개혁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져 파리 곳곳에서 많은 피가 흘렀다. 정치와 종교와 외교는 꼬리에 꼬리를 문 뱀들이 마구 뒤엉킨 듯한 양상을 띄었고 이 뱀들이 몸부림칠 때마다 뱀이 아니라 인간이 살해되었다. 어린 미셸이 성 안에서 어른들과 라틴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무렵 프랑스는 전란의 한복판에 내던져져 있었지만 뱀들의 몸부림은 라틴어로 이야기하기에 적당한 화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이라 해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일 수는 없으니까 4~5살쯤 되면 마을의 소작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 전경을 상상해 보면 유쾌하다기보다 우스꽝스러웠을 것이다. 한쪽은 라틴어가 모국어이고 페리고르어는 몇 마디밖에 모른다. 그리고 또 한쪽은 페르이고르어밖에 모른다. 한쪽이 농부를 아그리콜라라고 말하고 동물을 소시우스라고 말하면 농부의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멍청이 입만 벌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틴어는 역시 문어이고 설교용 언어였다. 일상적인 사물이나 신변 잡사에 상응하는 낱말이 있었다 해도 직접적으로는 그것과 결부되기 어려운 간접 언어였다. 간접 언어라는 것은 사물과 직접 손으로 만지듯 결부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따라서 어린애의 생각이나 관찰과 사물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간격이 멍하니 꿈꾸는 듯한 소년을 형성하여 겉보기에는 굼뜨거나 흐리멍텅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묘하게 점잔을 빼고 도도하게 군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두뇌 속에 갖고 있는 모국어와 사물 사이에 생겨난 간격이야말로 몽상가나 사상가를 형성한 최대의 공로자였다. 눈에 보이는 사물과 머릿속의 언어를 결부짓기 위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도 힘들게 애써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4~5살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했다면 겉으로는 흐리멍덩하고 굼뜨고 게을러 보이는 소년이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신은 사물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운동을 계속한다. 하루는 미셸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놀고 있었다. 재롱을 피우는 고양이를 상대로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다가는 문득 생각한다. 고양이야말로 나를 상대로 심심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처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물 쪽으로 다가가 관찰하고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왕복운동을 하는 것은 건전한 회의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런 왕복운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신을 사물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도 신앙에서는 항상 사물과의 직접성이 문제가 되고 분별과 이성을 초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성에는 작은 예배당이나 기도실이 있었다. 그리고 성문을 나가면 아름드리 전나무가 심어진 길 정면에 생 미셸 교회가 있었다. 몽테뉴 집안은 대대로 카톨릭과 깊은 인연을 가진 집안이었다. 훗날 미셸이 되풀이하여 말했듯이 아버지는 성실하고 독실한 시민이며 허위나 술척을 배척하는 좋은 분이었지만 그것은 남에게 예의를 차릴 줄 알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집안의 종교인 카톨릭에 대해서도 예의를 차렸을 것이다. 에라스무스도 교육론에서 나쁜 성직자나 지나치게 세속화한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카톨릭교를 헐뜯는 일은 하지 않았다.
4살의 소년에게 종교적 문제는 요컨대 관습상의 일일 뿐이다. 집안에 예배당이 있고 성문 밖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의상 또는 의례적으로 따를 뿐이다. 그 예의가 지켜지고 그래도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만이다. 4살의 어린애한테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만이었지만 아버지는 상당히 독실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던 만큼 그에게는 당시의 세태가 예산일이 아니었다.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1530년대와 1540년대는 가톨릭이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은 시기였다. 게다가 개혁파의 공격은 이 고장에서 가장 격렬했다. 특히 1535년부터 1545년까지 10년 동안, 즉 미셸이 2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몽테뉴 영지와 가까운 도시나 마을들은 거의 다 개혁파의 손에 들어갔다. 지금 여기서 그 도시나 마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독자를 번거롭게 할 뿐이니까 그만두겠지만 몽테뉴 영지는 개혁파 도시와 마을에 포위되어 고립된 상태에 가까웠다. 수도원까지도 개혁파로 전향해버렸다. 게다가 개혁파의 공세는 약탈까지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에르의 걱정도 컸을 것이다. 더구나 피에르는 시골 귀족인 동시에 보르도시의 고위 관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 보르도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도 짧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 지방 정세의 주인은 강 건너 불이 아니었다. 또한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들 중에는 성직자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양보하지 않고 단호히 저항하려면 중대한 결심이 필요했다. 보르도는 가톨릭 대주교가 주재하고 있는 도시였지만 시의 고등법관 판사나 의원이나 관리들 중에도 개혁파로 전향하여 미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피에르는 1536년에 부시장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에르는 몽테뉴 성에 있을 때나 보르도시에 있을 때나 눈에 보이는 항쟁과 지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은밀한 움직임을 양쪽 다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자세한 보르도 연대기를 뒤적여 보아도 전혀 확실치 않다. 오히려 연대기에 인용되어 있는 가톨릭 교회의 내부 문서에는 음주, 음란, 살인, 도박 등의 소행으로 처벌받은 성직자 명단이 여발한 듯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다. 이로 미루어 봐 부시장이자 고등법원 법무주사인 비에르를 포함하여 보르도시 당국은 구태여 연대기의 기록을 남길 만한 또는 남기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은밀한 정치적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또 한 가지 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고장에서는 종교개혁 움직임보다 먼저 인문주의 사상이 지식층과 기엔 학교,
고등법원 등에 침투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의 가톨릭을 신봉하면서도 인문주의 사상에 따라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 태만을 계속 비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단호히 가톨릭을 떠나 루터파나 칼뱅파 신자가 되어야 할 필연성은 수반되지 않았다. 국왕 프랑수와 1세는 국내에서는 개혁파를 탄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독일의 루터파와 동맹을 맺거나 이교도인 투르크와 협약을 맺거나 고지식한 소르본 대학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는 지방에 있는 정책 담당자에게는 오히려 폐가 될 뿐 태도 결정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에르는 도저히 못해먹겠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레네 산맥 기슭의 네크라 궁정에서 마르그리트 공비가 개혁파를 비호하고 있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었다. 보르도에서 종교 개혁을 선동한 일당을 네라크 궁정이 인수해 간 일도 있었다. 보르도시는 일종의 가스 배출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534년 10월 18일 파리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고딕체 활자와 그 밖의 활자체를 교묘하게 섞어서 멋지게 인쇄한 개혁파의 경문이 살포되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정문에까지 이 전단이 나붙었다. 루브르 궁전에 이어 앙부아주 별궁에도 나붙었다. 이 사건은 그 후 격문 사건으로 불리게 되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그리스도의 종교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라틴어 문구가 사람들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였다. 개혁파의 공격에도 물론 일리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립하는 소르본 대학의 권위는 대단해서 국왕조차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프랑스와 1세는 왕으로서 굴욕을 강요당했지만 개혁파를 이단으로 비난하면서도 사태에 신중히 대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와 1세가 왕명을 내리기도 전에 200여 명의 개혁파를 체포했고 18일 저녁 무렵에는 벌써 6대의 화형대를 준비했다. 같은 해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로마 교황청과의 갈등이 영국과 로마의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헨리 8세는 국왕지상법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국교회를 창설했다. 여기에 반대한 토마스 모어는 참수형을 당했다. 에스파냐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은 어디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교가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에스파냐 출신의 수도사 이그나티우스 데 로욜라가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가톨릭 단체를 결성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회다. 앞서 말한 경문 사건 이후로는 보르도 대주교의 태도도
차츰 강경해져서 고등법원은 금서수색을 명령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처벌은 여전히 관대했다. 네라크 궁정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 처벌이라 해도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였다. 1540년에 이르러서야 프랑스와 1세는 드디어 개혁파 탄압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보르도에서도 1541년에 1명, 1542년에 2명이 화형을 당했지만 순교자가 발생한 것은 오히려 개혁파의 불길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했다. 네라크 궁정의 마르그리트 공비는 걸핏하면 국왕의 짓이라는 것을 고등법원에 가져오고 법관까지 보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보르도 연대기는 종교 분쟁의 이런 사태에 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연대기 기록자도 기사를 선택하기 난감했을 것이다. 기엔 학교의 제2대 교장은 피에르와 절친한 사이였다. 피에르의 추천도 그가 교장에 임명되는데 보탬이 된 모양이지만 이 사람은 학교 운영에서 무척 신중했다. 개혁파 교리를 지나치게 떠드는 교사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학교 밖으로 내보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카톨릭을 옹호한 것도 아니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는 드문 예였을 것이다. 그 배후에 피에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피에르와 함께 보르도 부시장을 보낸 사람은 개혁파였다. 나는 바로 여기에서 항구 도시이자 자유 도시인 보르도의 진면목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피에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둘 다 운송회사 경영자였고 일상적으로 외국과 접촉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완고하거나 고루할 수 없었다. 자신은 정통 카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개혁파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모호한 태도라는 주장은 사리에 어긋난다.